7대 공정에서 IC 칩들이 웨이퍼에 완성이 되고 나면 웨이퍼에 존재하는 IC 칩들을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패키징이 필요하다. 예전에는 패키징이 그냥 단순하게 보호를 하고 포장을 하고 정기적인 연결을 하는 그런 공정이었다면 네. 요즘 같은 경우에는 패키징을 통해서 정기적으로 속도를 더욱더 향상시키고 다른 IC 칩들을 한꺼번에 패키징을 하는 이종 직접 기술들이 많이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성능 향상을 위해서 최근에는 패키징이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경제 신들을 모셔서 그들의 깊은 인사이트를 들어보는 신과 대화 시간입니다. 오늘은 반도체 이야기 해볼 건데 반도체 패키징 좀 심화 버전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첨단 기술은 무엇인지 그 부분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장렬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본부장님 나와 계시고요. 그리고 반도체 패키징 핵심을 자세하게 오늘 자료로 준비해 오신 윤창민 한밭대 화학생명공학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반도체 지난번에도 살짝 어렵긴 했는데 네. 오늘은 또 교수님이 쉽게 설명을 해주시겠죠.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 반도체 패키징 관련해서 오늘 이야기를 해주실 건데 혹시나 이제 모르시는 분들 계시니까 왜 반도체 패키징이 중요한 화두로 떠올랐는지부터 설명을 해주시면요. 일단 반도체 패키징 같은 경우에는 8대 공정에서 이제 가장 마지막 공정입니다. 그래서 7대 공정에서 IC 칩들이 웨이퍼에 완성이 되고 나면 패키징을 통해서 정기적으로 이제 밖으로 인출을 하기 위해서 포장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요. 결국에는 저희가 이제 웨이퍼에 존재하는 IC 칩들을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패키징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예전에는 패키징이 그냥 단순하게 보호를 하고 포장을 하고 정기적인 연결을 하는 그런 공정이었다면 네. 요즘 같은 경우에는 패키징을 통해서 정기적으로 속도를 더욱더 향상시키고 다른 IC 칩들을 한꺼번에 패키징을 하는 그런 이종 직접 기술들이 많이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성능 향상을 위해서 최근에는 패키징이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반도체 얘기하면은 뭐 5나노, 3나노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미세공정. 미세 공정으로 들어가다가 이거를 조금 더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패키징을 하느냐 그게 지금 주목을 받고 있다는 말씀인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그림을 좀 보시면은 네. 그 펩 공정과 이제 무어의 법칙이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 무어의 법칙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1, 2년 사이에 IC 칩에 집적되는 트랜지스터의 수가 이제 2배씩 증가한다라는 것을 저희가 무어의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앵커님께서 이제 말씀을 해주신 그런 3나노 공정, 뭐 5나노 공정 같은 경우에는 사실 펩에서 얼마만큼 선폭을 줄여 나가는가, 선폭을 줄인다는 게 그만큼 웨이퍼 위에 IC 칩 안에 더 많은 트랜지스터를 이제 형성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결국에는 이제 이러한 선폭이 줄어들게 되면 전자 회로가 이제 점점 가까워지기 때문에 누설 전류, 즉 회로들이 옆에 붙어 있기 때문에 전류가 샌다거나 아니면 이제 발열이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존재를 하고요. 사실상 이제 무어의 법칙이 좀 깨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트랜지스터의 수를 점점 늘려 나가지만 IC 칩 안에 그 더 작은 이제 트랜지스터들을 만들어야 되다 보니 신기술의 개발, 이제 설비 공정 투자들이 이제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매년 뭐 수조 이상을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단가 상승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 이제 무어의 법칙을 넘어서는 이제 비욘드 무어를 좀 실현을 해보자라는 개념에서 이제 패키징이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게 뭐죠? 네, 이제 그림을 보시면은 그 오른쪽에 이제 반도체 패키지 LPDDR 뭐 삼성에서 나온 LPDDR이 있다고 하면 저 검은색을 이제 가로로 크로스 섹션을 해서 잘라 버립니다. 네, 그래서 단면으로 관찰을 하게 되면은 저희가 저 빨간색의 두께를 제가 펩에서의 패턴 두께라고 썼는데요. 저 두께가 이제 굉장히 얇은데 반도체 패키지의 영역은 저 파란색의 전체 영역이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비교를 해보시면은 사실 뭐 수십 배 이상의 두께 차이가 납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저 펩에서 만드는 패턴 면을 더 얇게 선폭을 만들면서 줄여 나가는 것보다
패키징에서 어떻게 하면 정기적인 배선을 잘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이제 회사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렇다 보니 이제 패키징을 통해서 무어의 법칙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러한 기술들을 확보해 보자라는 것이 최근에 좀 화두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그러니까 뭐 3나노, 뭐 1.4나노 뭐 이런 것처럼 그런 줄이는 거에 좀 집중을 하다가 이제는 거기서 또 한계가 생기니까 패키징에서 요건 좀 딴 얘기인데 저 웨이퍼 저 동그랗잖아요. 네. 그럼 저렇게 찍어냈잖아요. 그러면은 이 동그란 부분에서 잘리는 칩들 있잖아요. 네, 저런 거는 버리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저기 이제 맨 끝에 보시면은 저 가장자리. 네, 세모나게 이제 잘려 있거나 네. 이런 칩들은 사용하지 않는 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저 인곳을 저거에 맞춰서 네모나게 뽑을 수는 없는 거예요? 네모나게 인곳을 뽑기는 좀 현실적으로 어렵. 이렇게 쭉 잡아당기는 거라. 네. 기둥인데 사각기둥? 그거를 약간 틀을 네모나게 만들어서 그러게. 인곳을 그렇게 뽑으면 안 되나? 그게 그 동그랗게 이제 뽑히는 게 결국에는 그 인곳을 이제 뽑다 보면은 중력에 의해서 아래쪽으로 쏠리니까 그게 맞아. 둥근 형상으로 자전거. 만들어지는 게 가장 자연스러운 어쩔 수 없이 현상인 둥글게. 것 같습니다. 그럼 저 버리는 것도 상당히 아깝긴 하겠네요. 비용적으로. 아깝습니다. 아깝죠.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설계를 저기 이제 웨이퍼 위에 많이 버리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이즈의 칩들을 한꺼번에 설계를 해가지고 웨이퍼에 만들어내는. 최소화시키려고. 네, 그렇게도 이제 디램만 진행을 하지 말고 다른 거 같이 뭉쳐. 하고 있다고 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항상 저게 궁금했어요. 저 사진. 아, 이제 풀렸죠? 네, 풀렸어요. 버려지는 부분이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종직접이라는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그 예전에 패키징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면 메모리, 비메모리면 비메모리 이런 식으로 이제 한 가지 칩들만 이제 모아서 패키징을 한 가지만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는 저기 이제 우측의 그림을 보시면은 그 분홍색? 네, 저기 분홍색 부분이 이제 CPU, GPU라고 나와 있고 엔비디아 만든. 네, 그래서 엔비디아에서 나오는 뭐 예를 들면 그래픽 카드라고 보시면은 저런 GPU가 빨간색으로 들어가 있고 그 옆에 보조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메모리가 저렇게 파란색으로 이제 HBM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같이 쌓아올려요? 들어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저렇게 한꺼번에 다른 종류의 칩들을 모아서 연결을 해줄 수 있는 이런 기술을 저희가 이종 집접이라고 부르고요. 어려워, 그쵸? 네. 이종이 다른 이종. 종류. 이종 사촌인데. 영어가 훨씬 더 쉬운 거 네, 같아요. 헤테로지니어스. 어. 쉬운 거라고 보시면 될것 이종 같습니다. 집적. 근데 저거를 이종 집적하는 게 전 잘 몰라서 어렵습니까? 왜냐면 저 그림만 보면 사실 여러 가지 칩들을 그냥 같이 그렇죠. 쌓아 올리면 되지 이게 어렵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그 패키징이 저도 이제 들어가서 처음에 회사에서 배웠지만 패키징에서 진행을 하는 이제 후공정과 전공정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거지만 전공정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그림을 그리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패턴 위에 이제 칩들을 그림을 그려 나간다라고 한다면 패키징 같은 경우에는 자르고 붙이고 열을 가하고 하다 보니 소재들이 이제 더 두터워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거나 혹은 패키징을 얇게 만들면은 휘어지는 현상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종직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그런 어려움이 이제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른 칩들을 모았을 때 함께 패키징을 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각 반도체 회사에서 지금 저렇게 쌓아 올리고 뭐 이런 거를 묶는 기술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삼성전자도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TSMC도 하고 삼성도 TSMC도 하고 삼성도. 저 녹색 같은 경우에는 HBM은 저희가 일반적인 디램이 아니라 네. 굉장히 이제 빠르게 작동을 하는 이제 고대역폭 메모리이기 때문에 가장 아래쪽에 명령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칩이 하나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파란색이 이제 연산을 해줄 수 있는 디램 칩들이라면 네. 저 초록색은 그 연산의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이제 로직 칩이 하나 더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레지스터 비슷한 그런 역할. 네, 그런 역할을 이제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CPU, 뭐 GPU 저 분홍색과 저 HBM 메모리들이 연결이 되기 위해서 아래쪽에 노란색 이제 인터포저라는 게 인터포저 이게 뭐 하는 건데? 이 인터포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칩
칩들을 조금 더 빠르게 그런 패키지들을 연결을 해줄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하단에 그 연결을 해줄 수 있는 기판을 만든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냥 초록색 기판이라고 생각하면 좀 쉬워요. 그 초록색 기판이 이제 PCB 기판이고요. 저 인터포저는 일반적으로 그 실리콘 기판을 활용을 하는데요. 그 좀 개념적으로 봤을 때는 저 실리콘 기판 안에 여러 개의 이제 칩들이 들어가서 하나의 패키지가 되고 그 실리콘 인터포저가 들어가 있는 패키지를 또 다른 곳에 한꺼번에 묶어서 실장을 해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맨 밑에는 그전 회색이 이게 PCB 비슷한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저게 이제 PCB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리콘 인터포저는 이종 직접을 통해서 굉장히 빠르게 패키지들을 연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수행한다. 노란색을 보시면은 저 빨간색과 초록색 사이가 저렇게 이제 연결이 되어 있으신 걸 보실 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이제 패키지 간의 전기적 연결을 수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저게 같습니다. 약간 토대 같은 거네. 네, 일종의 전반적인. 네. 최근에 이제 아무래도 인공지능 반도체나 아니면 이제 뭐 엔비디아에서 네. 사실 GPU를 병렬 방식으로 하다 보니 네. 이제 인공지능 반도체에 적용을 할 수가 있는데 말씀 그대로 이제 이렇게까지 챗 GPT나 이런 것들 때문에 수요가 늘어날 줄 아마 몰랐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터포저에 뭐 쇼티지가 좀 존재하는데 그래도 충분히 이제 또 보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좀 부족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럼 이 패키징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뭐 점유율 이런 것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네, 일단 그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TSMC랑 좀 다른 방향으로 갔었거든요. TSMC 같은 경우에는 웨이퍼 레벨 패키징이라는 것을 그 선택을 했고요. 네. 삼성전자는 이제 패널 레벨 패키징이라는 것을 선택을 해서 차세대 패키징법을 도입을 함으로써 이제 무어의 법칙을 좀 돌파를 하려고 했었고요. 그 웨이퍼와 이제 패널이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요. 사실 패널은 판넬이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고요. 디스플레이에 이제 활용이 되는 그런 판넬이라고 보시면은 웨이퍼는 말 그대로 이제 웨이퍼 단위입니다. 그래서 TSMC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이제 웨이퍼를 잘 다루는 회사, 파운드리로 뭐 세계 점유율이 지금 60%에 임박하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파운드리가 끝나고 만들어진 웨이퍼를 기존에는 패키징 업체에 패키징을 맡겼었는데 네. 우리가 웨이퍼 위에서 직접적으로 패키징을 바로 수행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개념으로 이제 웨이퍼 레벨 패키징을 수행을 하게 됐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웨이퍼 레벨 패키징이 아니라 네. 패널 레벨 패키징을 수행을 해보자라고 해서 지금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패널이 웨이퍼보다 사실 더 많은 수를 한꺼번에 패키징을 할 수가 있거든요. 면적이 넓어서. 네. 네. 그리고 애초에 삼성 전기에서 패널 레벨 패키징이라고 하는 것을 개발을 사실 완료를 했었고요. 그래서 2019년에 이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삼성전자가 지금 현재 작년 말부터 어드밴스 패키징 사업부를 신설을 했는데요. 지금 패널 레벨 패키징뿐만이 아니라 웨이퍼 레벨 패키징으로 함께 투트랙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네. 그 이유는 웨이퍼 레벨 패키징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전 세계 수많은 기업들이 웨이퍼를 다룰 수 있는 설비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스탠다드가 된 거죠. 네, 그래서 스탠다드가? 에코가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면은 저 패널 같은 경우에는 뭐 삼성전자에서 만드는 패널의 크기 그리고 네페스에서 만드는 패널의 크기 이런 패널의 크기들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애초에 패널 레벨 패키징을 위한 설비들이 사실 잘 나와 있지 않아서 그 투자를 더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삼성전자에서도 웨이퍼 레벨 패키징을 좀 가져가려고 하는 상황이다. 기업마다 자기네들이 뭐가 더 확률이 높겠다, 뭐가 더 경쟁력 있겠다 이런 거에 따라서 그냥 결정을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TSMC 같은 경우에는 웨이퍼를 잘 다뤘기 때문에 본인들이 이제 웨이퍼를 7대 공정 지금 순서를 보시면은 네. 요 7대 공정이 끝나고 나면은 원래는 반도체 패키징 영역으로 이제 넘어가야 됩니다. 네네. 그럼 만들어진 웨이퍼가 넘어가서 하나하나 칩으로 다 잘린 다음에 네네. PCB에 안착이 되는 그런 공정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TSMC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웨이퍼 위에다가 직접적으로 PCB를 대체할 수 있는 그냥 기판을 형성을 해버리자라고 해서 그 패키징으로 넘어가는 그런 그 패키징으로 넘기면은 예를 들면 뭐 ASE에 TSMC가 패키징을 네. 맡긴다라고 하면은 뭐 소재에 대한 재료비가 또 들 것이고요, 인건비가 또 들 것이고 그럴 텐데 그런 과정들을 이제 다 없애고 TSMC가 패키징을 통해서 그 마진까지도 같이 가져갔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욕심을 같습니다. 낸다. 욕심을 네. 냈다. 네.
패키징에 대해서 좀 반도체 좀 산업 구분으로 좀 설명을 공부했던 거. 네. 드려보면은 일단은 팹리스 업체는 뭐 저희 너무나 잘 알고 있다시피 설계를 하는 그런 애플, 엔비디아, 퀄컴 같은 회사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파운드리 업체, 저희가 비메모리를 만드는 웨이퍼를 만드는 업체들이 파운드리 업체라고 하면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사실 하이닉스는 뭐 파운드리 업체라기보다 그냥 메모리에 대한 파운드리 업체이고요. TSMC가 뭐 전 세계에서 1등이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옆에 이제 저 아래쪽에 그림을 보시면은 포스트팹 그리고 패키징이라고 네. 적혀 있는데 저런 업체들을 저희가 패키징 업체라고 부릅니다. 아.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뭐 엠코 코리아 예전에 이제 엠코 아남전자였었죠. 그리고 뭐 중국의 뭐 JCET라든지 아니면 대만의 ASE와 같은 업체들이 저렇게 이제 팹에서 만들어진 칩들을 정기적으로 연결을 해주는 패키징을 수행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약간 건너서 들었던 거는 패키징 하는 거는 손은 많이 가는데 마진이 많이 안 남는다. 그거 그렇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네, 그 패키징이 아무래도 좀 시장이 좀 작은데요. 그 시장으로 좀 설명을 한번 드려보면은 네. 일단 비메모리 반도체가 2022년 기준으로 한 3,750억 달러 그리고 그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 1,700억 네. 달러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5,500억. 네, 그 정도로 보시면 되고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제 반도체 강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에는 메모리 반도체에서 이제 최강국이고 파운드리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그 TSMC가 60%를 네.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삼성전자가 최근에는 뭐 15에서 12%까지도 좀 점유율이 감소를 했는데요. 아무래도 파운드리 같은 경우가 수익을 더 많이 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도 파운드리 쪽으로 이제 들어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패키징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단순하게 이제 자르고 그리고 싸주고. 네 쌓아주고 이런 것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마진이 더 적게 남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 패키지의 시장 규모로 살펴보았을 때는 네, 메모리의 절반, 비메모리의 한 20% 정도 수준으로 2022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774억 정도 수준으로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패키징을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들은 더 앞으로 저렇게 중요해지면 더 좋은 거예요? 아니면 이게 중요하니까 이제는 너네 하청 안 주고 우리가 직접 할게 좋은 이렇게 해서 어떤 게 더 좋은 거예요? 저 원래 굉장히- 전문으로 하던. 네, 좋은 질문. 명석한 질문이었어요. 네, 있습니다. 그래서 TSMC에서 그 아이폰 7부터 사실 웨이퍼 랩의 패키징을 적용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패키징 업체들이 사실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었습니다. 우리한테 이제 더 이상 기존의 컨벤셔널 패키징 물량들이 안 넘어오면 어떻게 하지? 이런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사실은 아직까지도 이제 시장 규모로 봤을 때 저런 그 어드밴스드 패키징, 웨이퍼 레벨 패키징이나 패널 레벨 패키징이 차지하는 규모는 약 10% 내외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시장이 이제 굉장히 적고 뭐 2021년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 저런 하이엔드급 네. 저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런 AP들을 웨이퍼 레벨 패키징이나 이렇게 만드는 거는 시장 기준으로 한 28억 불 정도밖에 아직 형성이 아직 되어 있지 않고요. 저희가 최근에 이제 가장 핫한 HBM 같은 경우에는 HBM도 이제 차세대 패키징의 한 종류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HBM도 사실 시장으로 봤을 때는 2023년 기준으로 20억 불 정도밖에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SK 하이닉스에서 차지하고 있는 전체 비중에서 사실 5%에서 10% 정도 내외밖에 매출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연평균 성장률을 봤을 때는 최근에 50%에서 105%까지도 연평균 성장률이 상향이 됐더라고요. 조그만 것이 하여튼 모든 걸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은 아직까지 차세대 패키징이 시장 규모로는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기업들이 사실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네. 실질적인 그렇게 큰 타격은 많이 입지 않았었고 그래서 또 사람들이 걱정을 하시는 게 어드밴스 패키징이 들어와서 기존의 PCB 업체들이 다 망하면 어떻게 하나 뭐 대덕전자나 뭐 심텍이나 이런 업체들이 망하면 어떻게 하나 이런 걱정을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저희가 아마 죽을 때까지도 네, PCB 기판들은 남아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그래요. 듭니다. 물론 감소는 하겠지만 네. 그래도 완전히 소멸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어. 최근에 그 HBM의 이제 그
HMM에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그 인터포저 아래쪽에 들어가는 PCB를 공급하는 업체들이 HBM이 이제 뜨고 있다 보니 함께 이제 묶여서 이제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말씀해주신 대로 PCB도 잘 그 정기적으로 이제 배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응을 할 수 있게끔 네. 더 복잡한 회로를 구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반도체 패키지 전자기기 속에는 다양한 타입이 존재한다.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반도체 패키지가 이제 어떤 건지를 집에서 살펴보시고 싶으시면 네. 사실 컴퓨터를 열어보면은 아, 그 안에 이제 마더보드에 뭐 D램도 있고 CPU도 있고 그래픽 카드도 이제 꽂혀 있을 텐데요. 거기에 보이는 이제 D램 카드에 검은색으로 만들어진 것들이 사실 다 반도체 패키지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반도체 패키지도 타입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앞에 보신 게 이제 지네다리 타입인데요. 이런 타입을 이제 저희가 리드 프레임 패키지라고 부르고 가장 초창기에 1970년대에 이제 나온 그런 패키징 타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970년대.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네다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마더보드를 열어보면은 다리의 개수를 사실 셀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적거든요. 네, 그래서 1990년대부터 이제 저희가 흔히 말하는 BGA 타입, 볼 그리드 어레이 타입이라고 하는 패키지가 이제 나오게 되었고요. 이런 볼 그리드 어레이 타입은 실제로 이제 떼어 보게 되면 D램을 집에서 이제 떼어 보시면은 네. 저는 그 유튜브 채널에서 많이 파괴를 하거든요. 네. 떼어 보시면은 이렇게 하단에 볼 그리드가 이렇게 솔더 볼들이 잔뜩 붙어 있습니다. 납땜할 수 있는 볼들이 이 격자 모양으로 그렇습니다. 오. 그래서 그 현재 모바일 제품군 뭐 스마트폰, 태블릿, 뭐 D램, 낸드에 탑재되는 패키지는 다 BGA 타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흔히 저희가 말하는 반도체 패키지는 그 검은색 패키지 아래쪽에 네. 저런 볼 그리드 어레이가 다 붙어 있는 타입이라고 최근에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기 리드 프레임이 이렇게 해서 저기다가 전류가 저기 같이 연결돼서 통하는 건데 저게 솔더볼이 있으면은 더 훨씬 더 효율적이다. 그렇습니다. 아. 가깝기도 가깝고 정기적으로도 그 볼이 아무래도 지네다리보단 짧고 그리고 더 많은 수를 배열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뭐 수십 배 정도의 뭐 수백 배까지도 배열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전자기기가 이제 고도화가 되다 보니 그리고 경박 단소의 트렌드를 맞추기 위해서는 네. 불가피하게 볼그리드 어레이로 다 넘어갈 수밖에 없는 아마 옛날 구닥다리 프린터에 들어가는 옛날 메모리 그 정도나 이제 진해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찾기가 어렵지 이제.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런 이제 지네다리 타입이 들어가는 게 사실은 웨이퍼 레벨 패키징 앞서서 말씀드렸는데요. 웨이퍼 레벨 패키징도 그림을 살펴보시면 아래쪽에 볼그리드 어레이로 볼들이 다 붙어 있는 거 보실 수가 있고요. 네. 모바일 프로세서라고 부르는 AP도 가장 하단에 볼들이 또 붙어 있는 볼그리드 어레이 타입. CPU, GPU도 마찬가지, RF 패키지도 마찬가지. 그런데 저희가 지네다리를 볼 수 있는 거의 뭐 약간 뭐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그런 전자기기에도 적용이 되지만 네. 차량용 반도체에는 아직 리드 프레임 타입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지네다리. 네. 왜요? 그 이유는 차량용 반도체는 신뢰성이 좀 높아야 되는데 리드 프레임이 좀 튼튼하고 아무래도 정기적으로도 좀 덜 나오기 때문에 신뢰성이 가장 중요한 차량용 패키지에는 아직까지 리드 프레임 타입이 좀 활용이 되고 볼이 있다. 많다는 거는 빨리 전달되고 좋은데 그만큼 열도 많이 나고 그렇습니다. 불안정할 수 예. 있으니까 혹시나. 그렇습니다. 자동차 면적이 크니까 조금 덜 필요하지 않을까? 근데 그러면 2021년부터는 자동차에는 저걸로 바꾸긴 하네요. 마지막에는. 플립칩이 이제 나오고 있긴 한데요. 그래도 이제 많은 부분들이 저렇게 리드 프레임 아무래도 자동차에 들어가는 그 ECU에 들어가는 반도체도 뭐 사실 한 개인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이제 들어가다 예, 예. 보니 플립칩 타입도 들어가긴 들어가지만 그래도 네 신뢰성을 위해서는 리드 프레임 타입이 좀 더 활용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좀 자율주행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대중화되고 지금 뭐 자율주행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이런 거 하면서 저렇게 솔더볼로 바꿀 만한 수요가 계속 나오는 거죠. 그렇습니다. 솔더볼로 이제 많이 바뀌고 있고요. 그런데 사실 삼성전자나 뭐 하이닉스와 같은 그 우리나라 업체들이 차량용 반도체를 못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안 만드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마진 때문에. 네, 마진도 그렇고 차량용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오류가 한번 나버리게 되면 사고로 연결이 되거나 이러면은 배상을 좀 크게 해줘야 되는 경우들이 발생합니다. 그런 게 그렇다 보니 이제
직접적으로 차량용 반도체를 만들고 있지 않다가 최근에는 말씀해주신 그런 자율주행 차량에 들어가는 네. 뭐 라이다 센서라든지 여러 가지 센서들에 적용이 되는 그렇죠. 혹은 뭐 인포테인먼트, 뭐 엠포테인먼트에 들어가는 그런 반도체들은 삼성에서도 뭐 LG에서도 네 전장으로 이제 개발을 하고 있다라는 개념으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야 돼, 이제. 솔더볼로 저렇게 바뀌는 것들이 반도체 패키징의 새로운 트렌드 중 하나다. 확실한 트렌드 맞죠? 네, 볼그리드 어레이로 사실 90년대부터 이미 바뀌어 있었고, 네 아. 그리고 이제 더 볼그리드 어레이 타입들이 이제 잠식을 해나갈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컨벤셔널도 제가 좀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반적인 이제 반도체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90%의 시장이 이제 컨벤셔널 패키징이거든요. 그러면은 웨이퍼에서 잘라낸 저런 IC 칩들을 네. 저 सब스트레이트 PCB라고 하는 PCB에다가 붙여줍니다. 그럼 붙여주면은 반도체 칩의 이제 패턴면에서 전기적 인출이 저 PCB를 통해서 되는 거고요. 네. 아까 보셨던 볼그리드 어레이는 저 PCB의 하단에 붙어 있는 이제 볼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드 프레임 타입에서는 반도체 칩의 트랜지스터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많은 전기 인출을 해줘야 되는데 리드 프레임에서는 감당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저런 볼그리드 어레이 타입으로 이제 바뀌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컨벤셔널 패키징도 뭐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그 와이어 본딩 타입이라고 부르는 방식과 그리고 플랩칩이라고 부르는 두 가지 방식이 이렇게 옆에 나오는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기 이제 두 가지 타입에서 이제 빨간색 면이 패턴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와이어 본딩 같은 경우에는 패턴면을 위로 향하게 한 페이스업 방식이고 그래서 그 패턴면에서 PCB 기판까지 와이어를 통해서 정기적으로 연결을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속도가 조금 느린 단점이 존재하고요. 네. 그래서 저 와이어 본딩보다 더 빠른 속도가 필요한 AP라든지 아니면 최근의 D램들 같은 경우에는 패턴면을 이제 하단으로 향하게 하는 네, 플립칩 방식이라고 하는 방식을 플립. 네, 플립칩입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방식으로 컨벤셔널 패키징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두 가지 모두 다 보시면 알겠지만 아래쪽에 PCB 아래쪽에 솔더 볼이 존재하기 때문에 볼그리드 어레이 타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렇게 다른 이유가 있어요? 속도. 와이어 본딩 같은 경우에는요. 그 위쪽으로 다단적층을 하기에 유리합니다. 네, 그 플립칩 같은 경우에는 지 패턴면이 아래쪽으로 향해 있으면은 그 위쪽은 실리콘 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위로 쌓아 올리기가 어렵고 그거를 네, 관통하네. 맞습니다. 그래서 TSV. 가 나오게 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와이어 본딩은 위쪽으로 패턴면이 향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외곽 쪽에 이렇게 와이어를 꽂을 수 있는 부분들을 네. 배열을 하면은 칩들을 위로 쌓아 올렸을 때 칩이 서로를 밟지 않고 와이어를 편하죠. 각각 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 SSD와 같이 메모리의 용량이 필요한 그런 패키지에 와이어 본딩을 적용하시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각자의 장단점이 조금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플립칩 같은 경우에 속도가 이제 더 빠르다라는 네. 부분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드밴스 패키징에 대해서도 제가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게 요즘 트렌드인 거죠, 네. 이제. 그 한 오케이. 10% 정도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어. 이런 어드밴스 패키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요건 같습니다. 이제 고성능 칩들을 훨씬 더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최신의 어드밴스드 패키징. 그렇게 보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컨벤셔널 패키징은 PCB를 이제 활용을 했다라고 하면은 어드밴스 패키징은 이제 총 한 4개 정도로 구분을 지을 수가 있는데요. 웨이퍼 레벨 패키징, 패널 레벨 패키징,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었던 TSV 기술이 적용된 HBM, 그리고 아까 그래픽 카드와 같은 GPU와 같은 2.5D라고 부르는 그러한 기술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단위 공정의 차이가 있는데요. 웨이퍼 레벨 패키징, 패널 레벨 패키징은 말 그대로 웨이퍼 레벨, 웨이퍼 단위 공정, 패널 같은 경우에는 패널 단위 공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PCB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게 된다라는 부분과 그리고 고성능 그리고 여러 가지의 칩들을 함께 섞을 수 있는 이종 직접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어드밴스 패키징의 분야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RDL이 뭐예요? RDL. 저기서 이제 RDL은 그 리디스트리뷰션 레이어라고 부르는 건데요. 앞에 플립칩 패키지를 보시면은 플립칩 패키지의 가장 하단에는
PCB 기판이 원래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러한 PCB 기판을 대체를 하기 위해서 RDL이라고 하는 기판을 그 패키징 회사에서 원래는 그 PCB 기판을 다른 PCB 업체에서 사왔다고 하면은 RDL은 삼성전자나 TSMC에서 직접 형성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기판을 구매하지 않고 RDL이라고 하는 기판을 형성을 하게 되는데 네. 그 기판의 이름을 재배선층이라고 해서 리디스트리뷰션 레이어 기판이라고 그냥 부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칩의 이제 패턴면에서 이제 아래쪽에 그 RDL 기판을 통해서 네. 솔더 볼 쪽으로 이제 연결이 될 수 있게끔 패턴면이 그 정기적으로 이제 인출을 하기 위해서 재배선이 일어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전공정에서도 메탈리제이션이나 이런 것들이 다 끝나고 나면 RDL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솔더 볼에 연결이 될 수 있게끔 재배선을 해주는 층이라고 보시면 2.5D는 뭐예요? 2.5D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이제 시스템인 패키지라고 부르는 SIP라고 부르는데요. 패키지 안에 이종 직접을 통해서 여러 가지의 이제 패키지들을 모아서 한꺼번에 패키징을 하면은 네. 시스템이라고 부르는 그런 기준 단위의 패키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5D라고 부르는 이유는 저 그림에서 살펴보시면은 HBM 같은 경우에는 위로 쌓아 올려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3D 형상이라고 부르거든요. 네. 그런데 가운데의 칩 같은 경우에는 GPU인데 2D 형상입니다. 그래서 2D와 3D의 패키지를 수평으로 배열을 했기 때문에 2.5D라고 그냥 부르고요. 일반적으로 2.5D라고 하면은 그래픽 카드 혹은 그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 이종 직접이 되어 있는 패키지를 의미하는 단어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궁금한 게 TSV 써가지고 저렇게 여러 가지 디램을 올리는 거는 네. 올리는 거에 있어서 한계는 있나요? 올리는 거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계속 이제 쌓을 수 있어요? 계속 쌓아 올리는 게 뭐 생각보다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뭐 이제 패키징을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그 쌓아 올릴 때 이제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네네. 각 소재들의 이제 열 팽창 개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고려를 해야 되는데 그 HBM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는 아마 한 8단 정도가 지금 최대로 보고 있을 거고요. SK 하이닉스는 조금 더 이제 쌓아 올리는 걸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12단이면 12개?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좀 위에 쌓아 올리는 거에는 한계가 그래도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한계를 좀 없애기 위해서는 소재들에 대한 개선이 좀 필요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재네요. 여기 그림에서 이제 WLP, PLP를 좀 가지고 왔는데요. 네. 말씀 그대로 이제 웨이퍼 레벨이나 패널 레벨의 단위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패키지의 형상만 놓고 보면은 플립칩과 동일하거든요. PCB가 이제 RDL로 대체가 그냥 된 패키지이다라는 관점으로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고성능의 AP를 만들기 위해서 WLP와 PLP가 이제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요 컨벤셔널 패키징과 이제 4세대 패키징을 보시면은 가장 하단의 WLP, PLP에서의 이제 RDL층이라고 제가 그림을 표기를 했는데요. 네. RDL이 형성이 되지 않은 웨이퍼와 RDL이 형성이 된 웨이퍼를 보시면은 웨이퍼 단위로 그냥 구리층을 배선을 해버리거든요. 그런데 저런 구리층이 원래는 PCB 안에 존재를 하는 구리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이제 웨이퍼에 직접적으로 구리를 형성을 시켜버리면은 네. 패키징을 거치지 않고 본인들이 패키징을 해버릴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소자 그래서- 업체들이 그렇습니다. 소자 업체들. 그래서 TSMC가 그 방식으로 아이폰 7에 들어가는 물량부터 해서 다 가져온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점 아까 말씀하셨죠. 요 웨이퍼 레벨과 패널 레벨의 좀 장점을 살펴보시면은 일단은 웨이퍼와 패널이 뭐 단위 공정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은 것들을 이제 패키징을 진행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수배 많은 이제 칩들을 이제 패키징을 할 수가 있고요. PCB 대비해서 형성을 하는 RDL이라고 하는 기판이 더 얇게 형성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PCB가 예를 들어서 저희가 뭐 두께가 뭐 10이라고 하는 뭐 1.5 뭐 밀리미터 정도라고 네네. 한다면 그거에 뭐 한 뭐 3분의 1 정도 두께로 이제 그래요? 만들어 버릴 수가 있고
네, 그래서 그 RDL 같은 경우에는 형성을 하는 공정이 사실 팹에서 진행하는 것과 그렇죠. 똑같습니다. 포토라든지 메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다 진행을 하는데 팹에서 EUV를 쓴다고 하면은 RDL 같은 경우에는 뭐 아이라인 수준으로 굉장히 이제 큰 공정으로 진행을 하는 단계라고. 지나치게 미세하지 않은 공정 가지고도 네. RDL 공정을 그 소자 업체들이 할 수 있는 게 그렇습니다. 패널 레벨에서 좀 유리한 점이죠. 그렇습니다. 그럼 요거는 지금 뭐 패키징 관련해서 지금 트렌디한 것들을 설명해 주셨는데 삼성전자랑 TSMC는 어떻습니까? 요 두 기업의 패키징 기술. 네, 삼성전자와 이제 TSMC를 좀 비교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패널 레벨 패키징을 2018년부터 이제 양산을 했습니다. 네. 원래는 삼성전기에서 이제 개발을 한 거고요. 삼성전기에서 이제 왜 개발을 했냐라고 한다면 삼성전기는 뭐 MLCC도 만들지만 PCB를 이제 만드는 기업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드밴스 패키징이 상용화가 되고 이제 더 널리 이제 퍼지게 되면 네. PCB에 타격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서 패널 레벨 패키징을 개발을 했고요. 근데 막상 개발을 해 놓은 다음에 놓고 보니 네. 삼성 전기는 PCB를 다루는 업체다 보니 시너지가 PLP 사업부랑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넘겨줘 삼성. 그렇습니다. 그래서 패키징을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에 이관을 하는 게 낫겠다. 나중에 홈한테 주는 거야. 네. 그래서 이제 넘어간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TSMC는 원래 웨이퍼를 잘 다루는 업체다 보니 네. 2016년부터 뭐 사실 웨이퍼 레벨 패키징을 애플 물량에 전량 이제 적용을 해서 삼성전자가 그때부터는 이제 애플 물량을 받고 있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TSMC는 이미 웨이퍼 레벨 패키징으로 사실 웨이퍼 레벨 패키징이나 패널 레벨 패키징의 핵심은 얼마만큼 RDL을 잘 형성을 할 수 있는가의 문제인데 왜냐하면 기판 안에 더 복잡한 배선을 만들어야지만 네. 더 좋은 고성능의 IC 칩들을 대응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TSMC는 그게 가능한 업체여서 프리미엄 AP까지도 양산이 가능한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갤럭시 워치에 들어가는 그런 웨어러블 수준 좀 낮은 레벨이네. 그렇습니다. 로우엔드나 이제 볼륨 AP 정도에 현재 적용이 되고 있다. 아 근데 삼성전자는 그러면은 지금 약간 뒤처진 게 그냥 열심히 하고 있는데 기술력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면 패키징에서 뭔가 해보려고 하지만 여기에 올인하고 뭔가 여기 힘쏟는 게 그만큼 뭐 리턴이 좀 안 나온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거예요? 그 기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파운드리에 이제 다 올인을 그러니까 펩 전공정에 다 네네. 올인을 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미세화 선폭의 미세화에 사실 모든 회사들이 집중이 되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8대 공정이 결국엔 7대까지 이렇게 펩 공정이었고 8대가 이제 패키징이었는데 TSMC 같은 경우에는 웨이퍼 레벨 패키징을 진행을 하다 보니 네. 팹에서 바로 패키징까지 연결이 되는 턴키 솔루션이 이제 완성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우리가 원라인 솔루션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을 조금 간과를 한 부분도 있고요. 아. 그리고 굳이 우리가 웨이퍼 레벨 패키징을 하지 않더라도 PCB를 사와서 거기에다가 그냥 부착을 하는 컨벤셔널 패키징 공정으로도 충분할 텐데 라는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살짝 안일했네요. 네, 좀 그런 부분이 두 번 있고요. 아니랬어. 그거하고 HBM 아. 그래서 이제 작년 말부터 본격적으로 어드밴스 패키징 사업부를 출범을 해서 다시 조직을 네. 이렇게 해서 그 직접 회장님께서도 챙기고 계신다라는 말씀을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요거는 패키징으로 우리가 얘기를 했을 때 어드밴스 패키징에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앞으로 또 주목받는 그런 기업들이 좀 있어요? 어드밴스 패키징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HBM을 좀 얘기를 한번 해볼 네. 텐데요. HBM 같은 경우에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연평균 성장률이 사실 지금 뭐 105%, 뭐 100% 이상으로 늘어나고 있고 제가 이제 학교에 있는 입장이다 보니 네. 챗 GPT를 자주 쓰게 되는데요. 그렇죠. 논문을 작성을 할 때 제가 직접 사용을 해보니까 정말 원어민을 한 명 옆에 원어민 학생을 놓고 이제 논문을 쓰는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이런 AI 반도체들이 활성화가 되면은 그거에 맞게 필요한 연산을 수행해 줄 수 있는 HBM은 수요가 훨씬 늘 거고 그런 수요에서 이제 가장 혜택을 볼 수 있는 기업들은 뭐 당연히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겠지만 그 HBM을 만드는데 설마 컴프레션 본딩이 필요합니다. PC 본드. 네, 그래서 저런 TC 본딩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한미반도체 그리고 SK 하이닉스의 테스팅을 담당하는 윈팩 그리고 HBM의 외관 검사를 우리가 시스템인 패키지에서 외관 검사를 수행을 할 수 있는 인텍 플러스와 같은 기업들이
이러한 HBM 관련된 그런 기술들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웨이퍼 레벨 패키징이나 패널 레벨 패키징에 사용이 되는 그런 소재들로 보면은 뭐 그 국내 기업들이 있을 텐데요. 뭐 MK전자도 있을 거고요. 네. 뭐 삼영순화라고 부르는 기업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동진 세미캠이나 이런 기업들도 있지만 네. 어찌됐든 사실은 아직까지도 일본의 소부장들이 거의 대부분의 시장 잠식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반도 확실하다. 환미 반도체 주가는 많이 갔잖아요. 최근에 많이 근데 윈팩 저 테스팅하는 건 이렇게 쌓아놓고 테스팅하는 것도 돈 많이 받아요? 테스팅 그냥 뭐 윈픽은 잘 몰라서 이렇게 들어는 봤는데. 전기 뭐 들어오나 뭐 이렇게 보고 그냥 오케이 이렇게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테스팅 같은 경우에 사실 이제 굉장히 단순한 거라고 보실 수도 있는데요. 네. 근데 HBM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그 연결이 되는 비아들이 그 다른 디램들하고는 좀 구조가 다릅니다. 그래서 오. 그 구조가 연결이 되는 방식이 칩마다 조금 이렇게 배선들이 왔다 갔다 굉장히 복잡하게 이루어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전문적으로 테스팅을 하는 기술이 이제 필요하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패키지가 완성이 되고 나면은 네. 저희가 그 고객사에 맞는 속도를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뭐 신뢰성의 관점으로 봤을 때 테스팅도 사실은 요즘은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어드밴스 패키징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더 복잡한 전기 회로들을 검출할 수 있는 테스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업들이 이제 수혜를 볼 것이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외관 검사는 뭡니까? 그냥 사람을 보는 거지. 이렇게 네, 오케이 자 통과. 그 비전을 통해서 이제 외관을 보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외관은 같고요. 왜 봐요? 그 외관에서도 알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패키지 예를 들면 HBM 같은 경우에 네. 사실 그 칩들이 뭐 금이가 있거나 이런 것들이 외관 검사를 통해서도 살펴볼 수가 있고 이물이 올라가 있거나 이런 것들도 외관 검사를 통해서 다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런 테스팅은 전기를 흘려서 하는 테스팅이라면 네. 외관 검사는 이제 비전을 통해서 이물이 있는지 어딘가 깨졌는지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테스팅, 외관 검사, 제조, 조립 막 이런 것들이 그러면은 조립하고 또 저쪽 동네 보내가지고 테스팅하고 또 저쪽 동네 보내가지고 외관 검사하고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반도체가? 그건 아니죠. 네. 네, 저런 이제 그 민팩 같은 경우에는 테스팅을 좀 수행을 하는 걸로 아는데요. 인텍 플러스나 이제 이런 회사들은 저런 장비를 만들어서 납품을 해내는 장비를 주는 건 네. AS하고 네, 장비 업체를 하라고. 네, 장비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테스팅은 이 반도체 만들어 놓고 보내고 보낼 수도 있고요. 보낼 수도 있고 테스팅 설비들을 가지고 와서 하이닉스에서 수행을 할 수도 있고. 그 안에서 할 수도 네,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하. 패키징의 원래 이제 다른 단어로 표현을 하면 OSAT라고 네, 부르는데요. 오사트. 네, 오사트의 아, 어셈블리 오사트. 앤 이제 테스팅이기 때문에 아. 패키징 업체에서 테스팅을 거의 대부분 다 수행을 하는데 외부에서 테스팅을 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삼성전자는 어느 사업부가 가장 돈을 많이 벌까요? 여기서 확인해 보세요. 3프로TV 데이터 센터. 그 3D 패키지라고 부르는 건 사실 위로 쌓아 올린 패키지는 다 3D라고 부르거든요. 위로 쌓는 건 3D. 네, 그래서 이제 뭐 아까 말씀드렸던 와이어 본딩도 위로 쌓아 올리면 3D 와이어 본딩이라고 부르고 다 그러는데 최근에는 이제 3D라고 하면 거의 대부분 다 HBM을 그냥 간략하게 명칭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5D는 일종의 이제 말장난이지만 2D와 3D가 혼재가 되어 있는 상태이다. 이고 여기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실리콘 인터포저를 빼버리고 그리고 밑에 기판에다가 인터포저가 하는 배선을 이제 만들면은 인터포저가 빠졌기 때문에 숫자를 조금 더 낮춰서 2.1D라고 부른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네 조금 숫자로 좀 장난. 지금 이 가운데 있는 게 핵심인 거죠. 네, 그래서 인터포저도 있고 네. 양쪽에 GPU하고 메모리가 옆에 붙어 있고. 그 인터포저가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 저게 없어도 돼요? 없으면 지금 인터포저가 없으면 안 됩니다. 삼성전자에서 만드는 뭐 아이큐브라든지 이런 것들도 인터포저가 다 필요한 그냥 상태라서 이름만 그렇고 사실은 저 2.5D가 맞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네. 아하, 오케이. 2.5D라고 보시면 알겠습니다.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패키징 관련해서 뭐 2.5D에 WLP, PLP 뭐 등등등등 여러 가지를 진짜 많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교수님이 앞으로 보시기에 요 우리가 오사트 어떻게 될 것 같아서 굉장히 중요도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지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일단 방향성 같은 경우에 그 대한민국의 사실 패키징 점유율은
뭐 5%, 6% 내외 수준이거든요. 아 그래요. 1등부터 10등까지 기업 안에 그 우리나라 기업들이 없습니다. 물론 삼성전자의 패키징 사업부를 떼어놓고 저기다 네. 집어넣으면은 아니, 그건 3등에서 4등 정도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25위권까지 늘려야 우리나라 기업들이 한 3, 4개 정도 들어가 있거든요. 네. 뭐 하나마이크론이라든지 SFA 반도체가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음. 최근에 이제 결국에는 패키징이 예전처럼 이제 패키징과 팹을 구분을 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턴키 솔루션의 제공을 위해서는 패키징도 이제 하나의 팹 라인으로 보는 게 맞고요. 그렇다 보니 이제 삼성전자에서도 AVP 사업부를 TSP 총괄이라고 하는 패키지 사업부에서 분사를 시켜서 사업부를 따로 만든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 삼성전자와 같은 이런 큰 회사들이 웨이퍼 레벨 패키징을 꼭 상용화를 성공을 올해나 뭐 내년 초에 시키고 네. 그리고 국내의 중견이나 중소기업들이 이런 웨이퍼 레벨 패키징을 수행을 할 수 있게끔 위탁을 한다든지 이러한 방안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정부라든지 뭐 제도적 개선을 통해서 이런 중소 중견 기업들이 아무리 웨이퍼 레벨 패키징이나 패널 레벨 패키징을 하고 싶어도 사실 그 만들어진 뭐 소부장들이 대기업에 들어가기 너무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런 공인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이러한 테스트베드의 구축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이제 확실하게 좀 필요하고 아무래도 가장 확실한 거는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에서 많은 신경을 써서 네, 우리나라를 위해서 좀 투자를 많이 해주는 방안이 가장 확실하다고 돈을 일단 보여집니다. 벌어야 되는데 지금 적지 않아 가지고. 그러니까요. 근데 하이닉스도 그렇고 하나마이크론 하이닉스한테 네. 아웃소스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성장이 있는데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는 삼성도 하이닉스도 이제 아웃소싱하는 그 전략 네. 정책을 네.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예전에 그런 적이 아. 있거든요. 좀 꾸준하게 장기적으로 좀 그렇게 했으면 좋은데. 그런 불확실성이 없어야 기업 중견 기업 그렇지. 입장에서도 예, 꾸준히 그런 계획도 부분이 세우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느낌이 듭니다. 뭔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같이 협력하고 그렇죠. 불확실성을 좀 제거해주면서 지원하고 이런 게 좀 필요하다.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 것 상생할 수 있는 방안. 자, 알겠습니다. 오늘 오늘 패키징. 제대로 공부했죠? 패키징 괜찮네요. 명민지 완전 명석해졌어요. 제가 본부장님하고 네. 또 교수님 만나가지고 졸업해야 될것 같아요. 반도체 어렵지만 공부를 열심히 또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오늘 어떠셨습니까? 오늘 너무 재밌었습니다. 너무 네. 재밌었고 두 번째였는데 네, 두 번째 저 출연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본부장님하고 앵커님 뵈서 너무 영광이고 네, 그 앵커님 굉장히 잘생기신 것 같습니다. 직접 뵈니 더 잘생기신 것 같습니다. 아까 오프닝 때 말씀하셨으면 조금 더 기분 좋게 할 수 있었는데. 알겠습니다. 다음번은 우리 뭐 소재 다른 거 한번 관련해서도 해보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신과 대화 오늘은 이제 윤창민 교수님 모셔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봤는데 다음번에는 뭐 장비나 소재나 혹은 더 앞으로의 반도체 산업에서 중요한 포인트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공부해야 되는 포인트들 저희가 좀 더 쉽게 정리해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과 저는 여기서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김장렬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본부장님 그리고 윤창민 한밭대 교수님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